여러분들은 맞춤형 강의의 주인공이다. 그걸 기억합시다. 또 2020년 초가을 추석 명절을 뒤로 보내고 9월 14일 우리 40명 회원 설성경 여러분 40명 하면 한 명은 굉장히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날이다. 또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낸 추억을 더 훌륭하게 가꾸어서 여러분들이 이 생을 마치는 그 전날 한평생을 쭉 돌아봤을 때 온갖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희열이 있지만 2022년 9월 14일 40명 넘짓 그날은 참으로 내 인생의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 기분을 가지고 또 준비된 다음 세상에서 더 멋진 그런 시간과 만남을 가지자 하면서 24시간 남은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한번 넌지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진짜 성남 맞춤형인데 9월 14일 맞춤형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날 뒤에서 누가 추정했다면 설성경 이름이 성경이니까 진실을 말하겠죠. 새벽 일찍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기운을 타고 가야지. 그래서 저희 집에서 소실점으로 저는 제가 쭉 가는데 저 끝점으로 보이는 걸 소실점이라고 그럽니다.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보면 소실점이 보이죠. 소실점을 3번을 가서 만나는 그 지점에는 망원정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희우정입니다. 세종의 형님인 효령대군께서 왕이 되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동생에게 아우에게 물려주고 그 착잡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한강변에 정자를 짓고 머무던 곳입니다. 또 왕이 된 형님은 날이 가물어서 전국의 백성들이 임금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하늘 우러러 아무리 온갖 조상에게 신에게 빌어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심정, 임금이지만 형님보다 더 괴로운 심정으로 토박토박 경복궁을 벗어나 신하들보다는 많이 걸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짐작입니다. 형님 계신 한강변 희우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만났습니다. 왕과 왕의 형님이 만났습니다. 그 정자에 가서 기운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얘기예요. 6시 15분 전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옆에는 장미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새빨간 그 장미 송이에 마스크를 낀 채 코를 어머니 갖다 대고 있더니 한 5초, 6초쯤 되니 굉장히 진한 향기가 와요. 그 장미의 그 망우정, 희우정, 세종과 그 후에는 성종과 월산대공까지도 머물던 그 공간들 앞에 있는 장미 향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3시간이 안 됐으니까 아직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강의 시작하는 강사는 처음이죠? 네. 아까 명곡이 가를 노래하듯이 저는 우리 국문학도, 인문학도 충분히 그런 감성 지수를 높이고 순전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갈 수 있는 그런
문학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강자를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법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1400년 전 저희 조상인 원효대사의 딱 4줄 한시 천주가로부터 저희 대학 꼭 24년 선배인 윤동주 시인의 시 13줄, 그 1400년의 거리를 가지고 한국 복음인문학, 구국인문학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12월 1일이 1차 목표이고 그때 안 되면 12월 31일까지는 꼭 마감하리라 해서 서문 끝에는 10책의 서문 위에는 다 12월 30일 또는 1일로 적어놨습니다. 그런 독하고 엄청나게 바쁜 치열한 문학을, 한국 문학을 세계적인 문학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한 장미꽃 향례를 직접 품고 와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프랑스의 문학연구자, 프랑스의 문화 강좌에 참석하는 그들보다 2022년 9월 14일 10시 15분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각거나 우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강국, 인문학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를 먼저 따라와 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다리에 힘을 쫙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발 기운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구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쭉 힘을 줘보세요. 난생처음으로 제일 센 힘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발바닥 끝을 내갖고 지구 어디까지 기운이 가는지, 그리고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cm밖에 못 간 분도 있고 1km, 10km, 어느 면에서는 시뻘건 불이 이글거리는 그 뜨거운 광과도로 여러분들이 발기운이 간 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뚫고 저쪽 지구촌 저쪽으로 간 분도 있을 것이고, 해, 달, 별 지나서 흡을 망령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우주 공간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쫙 펼쳐봅시다. 그 넓고 넓은 공간 중에서 한국 땅, 사기가 분명한 한국 땅 그 가을의 풍만함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우리 그런 시민이에요. 그런 성남 시민이에요. 그 중에서도 뽑고 뽑아서 40명 뽑는데 끌려온 것이 아니고 뽑혔어요. 얼마나 자발적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푸근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지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위가 높아요. 여러분들은 이 순간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자국 문화를, 세계의 일곱 문화를 가장 높이 아끼고 즐길 수 있고 그것을 육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있고 내 이웃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나다. 이 생각을 하면 그 40명 등록을 할까 말까 못한 분들, 신청이 늦어서 못 온 분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조금 전에 찍은 사진이 최근의 사진입니다. 제 얼굴이 지금 얼굴하고 같죠? 대구에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228 민중동 기념 사업회의 공간입니다. 혹시 228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나요? 228은 역사적으로 어떤 날이다? 역사정보 4.19 하면 기억나시죠? 그 해 4.19
전 한국 역사상 민주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게 자유당 말기의 3.15 부정선거이고 그 며칠 전 2월 28일 얘기입니다. 2월 28일, 3월 15일 부정선거, 4월 15일, 4월 19일 정부 수립 최초의 민주혁명,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4.19 민주혁명, 헌법에서 드러내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래서 그 2월 28일, 3월 15일 어둠의 날 다시 새로운 빛을 찾는 4월 19일을 연속 석상으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2월 27일은 자유당에서 대구에 와서 부통령이 되려는 분이 유세를 하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은 주일날입니다. 자유당 정권이 어떻게든 많은 유세 청중을 모으려고 대구의 유세 광장인 수성천별에 그 전날은 어떻게든지 많이 동원하고, 그 다음 날은 민주당이 유세를 오는 날은 가능한 한 사람들을 못 가게 하려고 관기부를 통해서 모든 조직을 하고 학교에도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 대구고등, 대구상고, 대구부속고등, 경북여고, 대구여고, 그 다음에 상고, 공고 이렇게 해서 8개의 국공립학교의 학생들이 왜 전날은 자유당이 유세를 하는 놈들은 그렇게 많고 민주당에서 유세를 오른다는 학생들을 학교로 불렀느냐. 교육청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교장도 부장도 교육도 담임선생도 학생들을 등교시켰습니다. 어떤 학교는 시험을 미리 보고 어떤 학교는 토끼 사냥을 가고, 그래서 그날 고등학생들이 민주의결을 한 부정과 부패 정권에 맞선 의의 투쟁의 날이 2월 28일이고 그 다음이 3월 15일이고 그것에 대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에서 혁명이 4.19 혁명입니다. 자, 그것하고 오늘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하고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달고 있는 바지가 이게 2월 28일 기념하는 그런 바지입니다. 오늘은 일부러 달고 나왔어요. 왜? 그런 정신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아는 지성인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한 소년이 이제는 줄기차게 고전소설을 연구를 하고 일기를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강의 준비를 했다. 그것은 미국도 독일도 러시아도 카나다도 그런 강좌의 주인공이 그런 시민 40명과 만날 수 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앞설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주름잡고 미국의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한국인들의 예술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월 민주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그 소년이 연구를 해왔고 여러 번 저는 개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갖고 그날 안월당 앞에서 이거를 하자, 데모를 하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생 대표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도 개성고등학교에서도 일요일이지만 몽둥이를 하나 들고 학교로 오지 말고 대구 앞산 밑으로 오느라 2월 28일은 토끼 사냥을 한다. 그래서 몽둥이 하나를 듣고 대구 앞산에 올라가서 토끼 사냥을 하고 끝나고 선생님들이
그래도 의식이 있으니까 오후 늦게까지 두지 않고 도시락을 지참해오지 않았으니까 점심때를 해산을 시켰어요. 토끼를 제법 잡았습니다. 그리고 2시에 민주당의 강연자들이 유세를 하러 오고 1시에는 반월당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갔는데, 저는 우리 학교에서는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그 분노를 조직적으로 하는 8개 고등학생들과 함께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단체로 한 학생들보다 그 분노, 그 의식, 민주화의 의지는 제게 더 강해요. 그리고 저는 그 학생들과 달리 3월 15일 경상북도 개표 장소인 경북대학교에 가서 창nom으로 개표하는 걸 밤새워서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28일 날 그런 저항 민주화 운동을 하고 3월 15일 날 개표하는 것을 경북대학교에서 강당에서 개표를 하는데 봤어요. 그때 참 슬픈 사실을 보았어요.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 그날 한 개표가 피아노 투표, 올빼미 투표래요. 개표래요. 여러분들 피아노 개표, 올빼미 개표 아시나요? 참관인들과 투표자들 있는데, 개표 종사들이 있는데 불이 가요 갑자기. 그러다가 한 5분쯤 있다가 발전기로 돌려서 불이 와요. 그동안 민주당 쪽 집계를 해놓은 데는 미리 작전을 해놨기 때문에 인주를 거기다 묻혀놓고, 인주가 지켜니 부정투표다. 그게 피아노 투표였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팔에 참여를 하고, 극소수가 경북도 개표장 창밖에서 그 어린 소년이 날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보고 신문기사를 보고, 야, 정치 결적이도 없구나. 그것을 힘을, 또 그것이 민주화를 통해서 더 발전적인 정치 사회로 가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나는 학술을 통해서 그런 부정, 불의, 게으름, 외국 문학을 그냥 뺏겨먹는 것, 자기는 공을 들이지 않고 선배나 스승들이 해놓은 걸 얼렁뚱땅해서 자기의 연구를 대신하는 것,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현장을 뛰면서 스승과 선배들 국내외의 문헌과 관계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또 내가 조상과 부모와 스승들이 이웃에서 설명해 주는 그 설명을 잘 듣고 설명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2년 12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으로 하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연구자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주시죠.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 이렇게 보이는, 혹시 이제 대구 가시는 길이 있으면 반월당에 있는 4.19 기념사 앞에 가서 민주화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젊은 그들의 생각이 어떻는지 한번 봐주고, 그 중에 한 사나이 설성경은 늙은 몸이지만은 80이 다 돼가는 몸이지만은 우리가 성남문화원에서 만났다, 이 생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그 기념관에 가서 사진, 옛날 사진, 그 현장의 사진 앞에 제가 이런 늙은 젊은 학생에 대해서 그 묘복을 입고 한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저 많은 학생 속에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다 그때의 정신이 옅어졌다면 그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정신으로, 더 가열찬 정신으로 학술의 민주화, 학술의 품격을 높이려고 애쓰는 그자가 성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맞춤형 강의를 할 때 제가 중요한 점을 주는 것은 남한산성의 비극성례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아픈 민족의 국가적 비극이라고 할 수는 남한산성의 슬픈 사연. 그걸 우리가 그전에 무슨 잘못을, 무슨 게으름을, 무슨 판단을 못해서 그런 치욕을 당했고,
그 후에 그 생각을 잊지 않으면서 다시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역사와 무엇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 옹골찬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해가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우리 스스로의 심성을 발전시켜 나가는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이왕이면 저는 문학으로서 문학의 자료를 가지고 남한산성 비극 이전 얘기, 비극의 얘기, 그 이후 지금까지의 한국인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 세대, 세계의 문화, 정치, 군사, 경제, 종교, 철학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될 한국 민족, 한국인이 가야 할 그 길을 문학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싶다. 그것이 제가 연구하는 연구의 주제이고 소명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죠. 고전 작가의 일기와 고전 연구자의 일기는 동일시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훌륭한 고전 작가가 훌륭한 고전 일기를 쓴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제가 2022년 9월 14일 바로 성남문화원 이 공간 이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그 전날도 이 기억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장소를 정신의 활화산으로 불어올리는 그 화려하고 찬연한 그 가을이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 그 추억, 그 방점, 그것을 저는 오늘은 일기라는 일기, 꼭 글로 써야만 되는 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억 속에 담아놓는 저것도 저는 그것도 메타일기라고 생각됩니다. 꼭 컴퓨터에 앉아서 또 수기로 뭐 종이도 필요 없고 기계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확실한 내 구조,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 많은 기억 중에서 오늘의 기억은 훗날도 확실히 남으리라 하는 그런 기억을 심어놓는 것, 그것을 저는 메타일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일기를 한번 제대로 써보자 그런 얘기.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고전 작가 일기. 그래서 나누어진 요지를 보면 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성일기와 석호일기. 산성일기는 남한산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견디고 그 끝남과 왕세자도 물론이지만 많은 주부들이 청나라로 여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끌려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적어놓은 일기. 그 일기가 있었기에 산성일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남한산성의 비극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역사의 아름다운 정보로 남길 수 있고 다시는 그런 슬픈 아픈 빈빈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좋은 역사적 자료가 한 개인의 기록에 의해서 전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석보일기는 산성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조정에서 일어나는 임금과 신하 간의 경연에서 일기인데 그 일기가 어떻게 남한산성의 이야기 산성일기와 같고 다르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인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얘기 석포일기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한국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신출 지식정보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석포일기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그것이 남한산성 꼭 관계. 그래서 그런 저희 연구 때문에 맞춤형, 성남 맞춤형이라는 좋은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이 어디 한 잔 있나요? 아까 그 대성고등학교가 여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성고등학교 아까 네. 저는 사립학교 개성고등학교. 그래서 국공립학교에서는 아예 단체로 했고
사립학교인 저희들은 토끼 사냥을 갔다 와다가 개인적으로 동참을 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물을 한 잔. 영남 제가 듣기에는 영남고등학교 저와 같은 개성고등학교 학생 중에도 저처럼 개인적으로 동참한 소수의 학생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가 진행 도중에 설 선생 괜찮은 한국인이네. 나하고 국적이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나면 주저없이 박수 좀 쳐주십시오. 또 아니다 싶으면 저 친구 저리지도 않고 괜히 남의 얘기 상상을 해가지고 좀 팩트도 아닌 얘기한다 싶으면 그 현장에서 설교수 이렇게 고함을 쳐줬어요. 그러면 제가 또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름이 성경이라 제가 진실만을 얘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니 부모님이 성경이라고 이름을 주셔서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저는 문학작품을 볼 때 다른 연구자, 다른 외국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연구자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그 작품과 그 작품을 쓴 작가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눈이 많잖아요. 한 사람이 있는데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대상은 서포일기의 주인공 서포 김만중 선생님입니다. 뒤에 있는 소나무는 보통 소나무 아니고 행주산성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합술 디자인으로 표현을 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뒤에 있는 최영 예자성 연구원입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의 이 강연을 또 하나의 군인사의 일기로 만들기 위해서 녹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일기를 쓴 거요. 영상 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 우리 꼭 기념 촬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 그 일기에 동참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눈동자를 비서가면 사도입니다. 오늘 장미꽃 향기, 망우정 장미꽃 향기를 가져다가 3시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바치는 그 꽃의 향기, 인문학의 향기, 정신의 향기, 민주의 의의 향기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논입니다. 저희 집 연구실에는 서포 선생님을 돌에 새겨서, 요만한 돌에 새겨서 늘 대화를 합니다. 연구자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서포 선생님을 돌로 새겨서 집에 두고 그 사진을 보고 최소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가서 격리를 닦아주고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그 창작 정신을 그 작품의 한자 한획, 한 줄 한 줄에 선생님이 쓰시던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세계가 공인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해서 선생님이 세계적인 학자임을, 세계적인 작가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하고 못하면 후배께 전하겠습니다. 그런 정신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으면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이 좋습니다. 딱딱하면 특별히. 그래서 꼭 음악회, 영화 배우만이 박수가 받는 게 아니다. 인기 없던 인문학자도 국문학자도 더더구나 쾌쾌 먹었다고 비판도 받던 고전 문학자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정신이 문제다. 정신이 문제다. 태도의 문제죠.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 비교해서 공자 선생님, 명자 선생님 같이 유학자들은 배출을 못했지만 그 학자들의 말씀을 가져와서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고 가르쳤어요. 다음에 송나라 시대에 가서는 주자 선생과 같은 대단한 학자가 나타나서 공자, 명자 선생님의 그 6.25 인의 예지를 더 철학적으로 올려놓은 성리학을 만드셨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특히 초계의 학자들, 훌륭한 학자들, 화담 서경덕 같은 분, 태계 선생님, 율곡 선생님, 우계 선생님, 남명 선생님, 이런 학자들이 중국 성리학을 더 발전시켜서 한국의 성리학으로 가져면서 자기의 성리학적인 해석을 해서요. 어떤 분은 이가 더 중심이고 어떤 분은 기가 더 중심, 어떤 분은 이와 기의 관계를, 그래서 제자들을 길러서 조정에 보내서 임금님을 깨우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조정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아까 얘기하던 그런 화담 선생님, 율곡, 태계 선생님, 남명 선생님, 우계 선생님이 성리학을, 주자의 성리학을 더 한국적으로 자기식으로 해석 발전시켜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막상 조정에 가서는 태계 제자 소리가 따르고 율곡 제자 소리가 나도 소위 얘기하는 당파로 가려진 거예요. 같은 당파에서도 하나의 문제를 갖고 더 공격적인 해석과 또는 소극적인 해석을 하는 데에 따라서 노론, 소론, 국인, 남인으로 나누어져. 그런 틈에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나라 밖에서는 군사력을 길러서 그러고 있는 조선 조정 권력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일부의 학자들은, 일부의 정치가들은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선생님 스스로가 군사력을 기르고 국방력을 길러서 외침을 막는 것이 민생의 중요한 문제요 했는데도 국방력을 기르면 그 국방력으로 임금을 쳐주시고 반란을 할까 싶은 걱정에 또 그는 국방비 당장 사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국방이 누가 쳐들어오겠어.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침략 세력들, 패권 세력들, 영토 확장 세력을 가진 이들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무참히 무너졌던 겁니다. 바로 그 시대, 그 인조시대, 그 전에 선조시대, 그 전에 명종시대, 아까 얘기한 율곡, 태계, 남명, 우계, 또 화담 선생과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중앙에서 제야에서 이렇게 마음을 써야 돼. 임금도 그렇게 써야 돼. 신하도 그래야 돼.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설마 우리끼리 치고받고 임금과 신하와 신하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어서 다투는 사이에 강력한 무장으로 들어오니 임금은 한영도성을 포기해야 됐고 그 부모와 자식들은 가까운 강화도로 피난을 시키고 임금 스스로는 그래도 외성인 북한 산성 밖에 최건접 외성인 여기로 피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버티다 식량은 줄어들고 조정 대신들은 정책 두 가지 화친을 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느냐 조랑키에게. 끝내 화친을 할 수 없고 버텨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우리의 관군 의병이 들어와서 구해주겠지. 그러나 끝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잠실에 그 삼전도비가 있는 그 슬픈 장소, 일국의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그 청나라의 침략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머리를 찢는 그런 신하의 예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왕자를 따로 보내고 여성들을 볼모로 보내야 했던 상황. 그것만인가요? 그리고 몇 년 후 포로세환이 되어서 그 부인들이 돌아오니까 또 두 가지 생각이네.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키고 내 아내, 내 부인, 내 어머니를 못 지킨 죄로 그들의 고생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 또 한쪽은 아이고 더럽혀졌네. 더럽혀졌네. 여기서 잡혀갔다가 그 정조를 지키고 왔겠는가? 더럽혀진 여인이다. 그런 딱지를 띄어서 환향력, 화영냉이라고 표현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들을 비판하고 쫓아내는 이런 슬픈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조상들이고 우리의 혈육들이요. 그런 공간 중에 중요한 지점이 산성이라면 이제는 그 산성의 슬픔을, 그 원인을 문학의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잊지 말자 그날, 상기할 필요가 없는 그날이 되는 얘기를 일기로 어떻게 쓰고 문학으로 어떻게 썼느냐. 그걸 이제부터 한국 최초의 수준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국제적인 품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잘 대접받으십시오. 연구를 힘들게 해도 이렇게 박수를 써주면 그냥 그 피로가 눈 녹듯이 녹아요. 그러나 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제는 60년 연구, 50년 연구가 쭉 와서 이제 마지막 마라톤을 한다면 마지막 스타디움에 들어오는데 지칠 대로 지쳐서 41km까지 뛰고 지쳐서 오는데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그래도 누가 이 삼동으로 들어오는가 기다리던 그 분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때 힘이 나죠. 그래서 마지막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마지막 테이블 끊을 때는. 오늘 박수는 바로 그런 박수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1단계만이 아니라 어렵게 연구는 했고 논리적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때는 쉽게 제공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또 깊이 있는 얘기, 그냥 건성으로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또는 공영방송 KBS, SBS, EBS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더 깊고 더 진지한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박수도 쳐가면서, 박수도 받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남들보다, 다른 외국보다 더 미시한 문제, 더 거시적인 문제, 더 한국의 주체적인 입장으로 총체적으로 봐서 한국인 문학을 제대로 보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해야 되겠다. 다른 외국에 비교해서 우리는 국문학, 인문학 연구가 정말 늦었어요. 우리는 소설 연구가 언제 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제가 하는 이런 연구, 소위 소설은 연구에 대해서 읽는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늦게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예요. 그 시작이 나라를 뺏긴 시대, 나라가 생긴 그 유관 세월 중에서 최초로 나라를 완전히 뺏긴 그 시대에 국문학 연구를 해야지, 우리 소설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장선, 공식적으로 앞장선 학교는 경성제국대학, 일본의 동경제국대학과 학교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해놓고 거기에 교수가 파견되어 와서 식민지를 더 오래 하고 내선일치를 하고 완전히 영구의 한국의 언어 문화, 한국 민족의 시를 일본어로
시종자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 대동학 공영 정책을 펴는 그 시점, 동숭동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과에서 소설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에서 가르치는 교수는 일본인 교수입니다. 다카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 외국 우리는 논어맹자 사설을 또는 주자대전을 공부하고 있던 것이 향교의 연구고 성균관의 연구 교과서인데 소설은 그냥 읽을 거리고 그것도 암컬로 쓴 패스리라 그랬어요. 읽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무라사키 시키부라가 하는 국민이 1000년 전에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 얘기를 썼고 700년 전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 주석을 해갖고 많은 책과 학자들이 그런 것이 동경대학, 교토대학, 와세다대학, 개요대학에서 제대로 일본 문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배우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소설은 완전히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고 또 됐지만 일본인 학자들이 경성제국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유일한 대학으로서 가르쳤으니 얼마나 우리 소설을 고전소설을 제대로 연구를 했겠습니까? 맞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워요. 축구라는 경기가 생긴 게 영국에서 오래됐는데 야구라는 게 생긴 게 오래됐는데 우리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이 늦게 배웠지만 갖고 세계 무대 가서 손흥민도 나오고 박찬호도 나왔잖아요. 또 우리는 늦었지만은 시작만 하면 빨리 따라가요. 그런 국문학 중에 그런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저는 이왕이면 그가 타자가 아니고 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대부분은 소설이 있으면 주제다 뭐다 구성이 뭐다 외국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식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보급해서 백성들에게 옛날에 임금님이 베풀듯이 저는 우리의 동시대의 여러분들에게 문화 향수, 고급 문화를 향수하는 그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싶다. 그냥 즐겁게 재미나게 읽고 즐겼는데 와 한국 문학이 그렇게 대단한 얘기였구나. 대단한 얘기가 들어있었구나. 그 작가가 참 대단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문화 자존심을 올리고 그걸 더 확대시켜서 그런 것을 외국에 소개해서 한국이 그런 소설, 문학의 대단한 강국이나 그러니 이왕이면 한국 차를 한국 제품을 쓰자. 이런 이미지 변화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학, 인문학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문학 연구를 해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얼마나 국문화 그건 아니야 버리는 거야.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경제 경영에 국가 수입에 국민의 국가의 부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국문학 그런 인문학을 한국에서 더 앞장서서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분들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제주대학교 교수이어도 되겠지만은 이왕이면 연세대학에서 명예교수가 되고도 15년째 불철주야 연구하고 있는 내가 되었으면 우리 어머니에게 작은 효를 하겠다. 우리 어머니는 이순년 여사이고 우리 아버님은 설두영 경주에서 1000년을 살다가 일제강점기 때 살기 어려우니까 농사일을 그만뒀고 도시 와서 도시 노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연세대학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똘똘이라 그래도 될는지 요 지독한 애국지사가 한 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실 위층에 어머니 명정을 모시고 이틀에 한 번씩 얹고 가서 경배를 합니다. 어머님
불효자가 이제는 정신 차려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 영광으로 돌아온다면 꼭 부모님을 올리고 그 자식이라는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거기다 저는 또 하나 더 보태합니다. 제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나손 김도욱 선생님이고 한 분은 연민 이가원 선생님입니다. 연민 이가원 선생님은 한문학이 전공인데 태계 선생님이 직손이에요. 진선이시. 그래서 대단한 학자이고 자부심이 강합니다. 또 나손 김도욱 선생님은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국문과 교수 중에 출신 중에 굉장히 최고도 건강한데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서울대학교 국문과 출신 중에 제일 대표 학자였어요. 그분이 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선생님을 잘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인문학 연구실이 나손 인문학 연구실인데 그 나손이란 말은 저희 스승인 김동욱 선생님, 나손 김동욱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10년 후에 선생님의 그 정신을 추모하고 잊기 위하여 저희 집을 나손 인문학 연구실로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매달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체육연구원 단 둘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막강 연구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세계 막강 연구실. 올겨울에 12월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쫙 저희들이 뜨면 우리 성남문화원 단골 강사님이신데 우리 박수를 그렇게 조졌더니 저렇게 되는 거는 우리 박수 힘이 대단해 하고 자녀들과 친구들과 좀 어깨를 펴고 어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따 오늘 끝나고 꼭 강의를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절반 얘기는 이미 본론을 했습니다. 산성일기, 남한산성에서의 고통, 비극, 그 상황을 적어놓은, 한글로 적어놓은 일기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나시면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들은 결과를 보태가지고 이런 심정으로 하면서 하루 저녁에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그 고통,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고통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가 등장을 했어요. 산성일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박씨 부인전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전후해서 박씨가 여성 영웅이 되어서 청나라의 침략자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굴복을 시키는 그런 한국 최초의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이 박씨 부인입니다. 작품 읽어봐서 아실 분도 많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금강산에 사시는 도사예요. 처사. 딸이 이제 장성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장안에서 유명한 양반집 댁을 찾아갔어요. 20댁을. 그래서 도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바둑도 잘 두니까 바둑도 두고 또 통수도 둘 다 좋아하니까 통수를 하고 그래서 이시정성과 사도를 맺고 싶어서 가서 한참 즐기다가 인간관계를 맺고 보니 우리 딸이 있는데 사도를 맺어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금강산에서 온 도사한테 바둑을 떠봐도 이때까지 누구한테도 다 이겼는데 이 도사한테는 못 당해요. 자기는 온갖 힘을 둬서 수를 두는데 건성건성 두는 것 같아도 수가 워낙 높아요. 또 통수를 부는데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딸을 데리고 하인을 데리고 금강산을 찾아갔어요. 그 넓은 금강산에서 번지수도 없이 찾아갔더니 또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서 그 다음날 데리고 왔어요. 와서 며칠 후에 연사포 요즘식으로 보니
천하의 박색 중에 박씨 부인들을 그럴 때 그 대목을 한번 더 저렇게 못생긴 사람을 여인을 저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국 문학이요. 세계 문학사에 못생긴 여인 표현 중에 1등하는 박씨예요. 아시아면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이시백이 신랑이 기가 찬가하며 아버지 명을 따라서 도사의 딸을 모시고 왔는데 얼굴을 보니 천하의 박색인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박을 했어요. 이 소박을 받은 박씨는 어떻게 해요? 이미 외모가 그런 걸. 그래서 3년을 견디니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서 허물을 벗겨주는데 천하의 미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못생겼다고 구박을 하고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게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예쁘다니 미친 거 아니에요. 요때 이 남성을 참 괴롭히는 게 이시백을. 이게 우리 문학의 기술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밉다고 구박했는데 하루아침에 천하의 미인이 됐는데 장안에서 최고의 미인이 됐는데 가까이 하고 싶죠. 내 보이는데 그때부터 이제 실력 발휘를 합니다.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꿈에 나타났던 그 연적을 주고 이 연적을 가지고 가서 과거 시험을 보라 그랬는데 가서 다 그 연적을 찍어서 하니까 다른 과거에 온 모든 사람보다 다 정답이 저절로 쫙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장원급제가 되고 똑똑해서 또 청나라에서 쳐들어왔는데 그 청나라의 장군이 용골대가 남한산성에서 우리의 임금님을 항복시키고 왔는데 서울에 갔다가 완전히 박씨 부인한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쭐 나서 그의 형님 용골대 장군의 형님은 목을 쳐버리고 서울에 두고 그 동생인 용골대 장군은 귀국해서 다시 조선에 들어오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지? 너희 형님 목은 조선에서 이렇게 널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완전히 기가 죽었다 하는 얘기가 박씨 부인전. 그래서 나라에서 그를 기려서 충렬 여사로 주고 남편은 정성이 되고 그래서 남한산성의 비극을 박씨라는 도수를 부리는 도사의 딸이 완전히 장악해서 조선인의 아픔을 시원하게 치유해 주는 것. 여성 홍길동과 같은 그런 쾌남한 도술, 그것이 박씨 부인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산성일기는 슬픔을 비극을 그대로 적어놨고 이번에는 한 작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청나라의 침략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호흡이 덤덤한 장군을 그렇게 바보를 만드는 그런 훌륭한 영웅으로 했다. 그런 것을 한글로 썼으니 우리의 여성 독자들이 남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핍박받는 속에서도 야, 이런 여성 영웅이 박씨가 내지 내 마음에는 박씨가 있지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해도 나에게는 그런 박씨가 있지 나는 그런 아들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은 생각을 주는 문화적 자존심을 한글 소설로 펼친 것이 박씨 부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교시는 이걸로 끝내고 잠시 쉰 다음에 서포일기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이빨은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많던데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다른 데는 많이 내년 그동안 살아났어요. 서른 한번 걸렸어요. 조금 걸리는 거예요. 직전 사는 하나 마누라는 안성으로 그녀서는 공장도 쪽으로 가고 지금 오시면 그쪽에 잘 움직이시는 아이고 우리 제 천재 양반은 하셨는데 남자는 천재 입장에서 천재 잘난다 천재 천재는요 나바이권 저희 왕신이 아니 지금 형님은 어떻게 계셔? 네? 형님은? 집에 전신자 아니 강의하고 많이 다니고 지난번에 안 오신 중국도 많이 다녀요. 아이고, 양에서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비즈니스? 아, 지금 10월달에 하려고. 뭐 10월달, 10월달. 어떤 날 아, 부동산 사려고. 저기 참드시러 오세요. 아까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 실적인데 더 따지. 네? 지금 실적인데 아니. 내년은 그래서 뭐 훈련 주면 뭐 삼재 습겼다고 모텔을 하려는데 모텔을 하려는데 호텔은 그 이게 또 많이 모텔은 못하게 하고 부동산 하려고 자리가 나와서 오히려 위기가 근데 6개월은 전화권 없이 오는 거 알고 있다가 여기서 정신을 잃고 야식까지 언제 다른 분이 근력은 있는데 빠지는 게 내장부가 붙여갖고 몸무게는 그대로 우리 석학은 또 대접을 받아야지. 근데 석학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뭐 원래 안유사님이 하시고 특별 기념 가격을 특별 이렇게 우리 엄마가 저기 선생님 같은
만약 기준으로는 한 2년까지 세울 거예요. 2년 전에 세우는데 언제처럼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외모하고 옛날에 그런 거 있으니까 다 멋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질만 내고 책임만 안 되는 거다. 아니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옛날 그런 건데 향이라고 이랬는데 그러는 거랑 무릎의 노예는 이거 참 핍박을 많이 미치는 거야. 약간 선생님은 좀 많은 또 들어간다고 지금 썩는 거야 이거. 나는 알지 그 뭔가 그러니까 역사가 오늘 적용 방법을 살아가는 실생활에 적용이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좋은 걸 하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사도 그걸 취향대로 최고 발굴이잖아요. 공연 가는 진짜 그걸 알고 제가 잘못한 그것도 총평해주세요. 우리 누나도 안 그래. 우리 누나도 저렇게 뭐 이런 거 뭐 저기 서희장처럼 저런 거 저런 거울에 배운 걸 가지고 네, 좀 쉬셨습니까? 다시 그러면 둘째 시간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서서히 느린 걸음으로 산보를 했다면 이제는 쫙직격으로 순수 학문으로 인문학이 뭔지 국문학이 뭔지를 날카롭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방법에 의해서 1부는 여유있게 서서히 주변적인 상황, 연구자의 태도를 읽겠다면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문학과 작가가 과연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지적 차원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씨 부인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박씨 부인을 예를 들었고 이번에는 실존 인물, 역사적인 신기존 인물로 윤씨 부인을 소개를 합니다. 김만중 선포일기의 주인공 김만중 선생의 어머님이 윤씨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소위 선조의 따님인 정예옹주의 손녀입니다. 선조의 따님 정예옹주의 슬하에서 큰 귀염을 받고 자란 한문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익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김익겸은 율곡 선생님의 대표적인 제자이신 사계 김장생 선생의 손자 며느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 아들을 낳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한산성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께서 윤씨 부인의 남편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시부모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강화도로 피어가고 시아버지는 남한산성으로 임금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강화도가 먼저 적의 손에 들어가자 윤씨 부인의 남편인 김익겸은 거기서 백성을 나라를 지키자
지지 못한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다 해서 성균관에서 유학 공부를 아직 벼슬도 하지 않는 성균관에서 유학 공부를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장작더미 위에 불을 붙이고 폭약을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훌륭한 역사적 충격의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 김익겸은 자기 어머니하고 아들이 그런 얘기를 듣자 아들이 국가를 보존하지 못한 책임을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 된 분도 아들이 그런데 내가 그냥 살 수 있느냐 해서 어머님도 자결을 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청의 침입에 대해서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역사의 아픔을 대신해서 숨을 거둔 사람이 그 기적일 텐데 그런 시어머니 그런 남편의 아내가 윤시부인입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식을 그때 뱃속에 있던 자식이 태어나는데 이것도 참 아픈 얘기입니다. 예? 그래도 강화도에 피난을 와 있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얘기를 듣고 끊고 싶지만 자기도 그러나 뱃속에 아들인지 딸인지 한 명이 있고 또 몇 살 되지 않는 큰아들이 있는데 그래도 피난을 갈 수 있으면 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고 피난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바깥으로 육지로 나오는데 배를 타고 나오는데 다른 배가 없어서 군인들이 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견디지 못하고 뱃속에 있는 김만중이 세상으로 소리를 치고 나옵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남정네들 속에서 그 부끄러움 나라의 부끄러움과 개인의 한 여인이 그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면서 배에서 아기를 그래서 김만중의 어릴 때 이름은 배에서 태어났다. 호화 유람선이 아니고 그런 패전한 나라의 군인들이 타고 있는 배에서 태어났다는 건 관로 속에 들어가서 앞에 놓고 백동님 한자로는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는 백동님 그 말이 백동이지 그 뒤에는 엄청난 수치와 분노와 억울함과 한이 맺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윤시부인 보세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함께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어요. 저도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치겠어요. 그렇게 우리 임금님이 남한산성의 굴욕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보는 치욕의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과 앞에서 먼저 낳았던 아들을 둘 다 병조 판서를 만들었어요. 국방장관을 만들었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6.25 전쟁 때 그런 분이 있나요? 네? 전쟁 미망인이 두 아들을 다 국방장관을 만들었어. 조선 역사에 드문 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강화도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백성의 사죄를 하는 그런 충렬연사가 됐는데 홀로 자식을 키워서 큰아들 두 아들을 둘 다 배제학을 만들었어요. 두 아들이 다 배제학의 국방장관. 저는 현대사에서 못 봤어요. 전쟁 미만인이 두 아들을 다 서울대학 총장에다가 국방장관을 만들었다. 100% 완벽한 여인이죠. 세계사에 드물죠. 비교를 안 해봤지만 저도 같이 박수 치도록 하면 박수 쳐요. 대단합니다. 이게 한국 여인이에요. 자랑스러운 한국 여인이지. 그래서 그분의 삶과 그 정신을 제가 책을 한 권으로 썼습니다. 혹시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쓴 벽동이가 커서 쓴 일기가 서풀일기입니다. 이거는 남한산성의 비극을 쓴 얘기가 아니고 벼슬을 해서 조정에 가서 임금님과 경륜을, 임금님을 가르치고 임금님과 정치, 사회, 경제 토론을 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느냐, 그 일기 속에는 지금 전쟁국 이런 얘기 없어요. 임금님과 시사 토론이에요. 그런데 적었어요. 왜? 조정이 숙종 천년에 남인과 노론이 아까 얘기한 퇴계 율곡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점점 제자들이 조정에 가서 당파를 했는데 젊은 숙종 시절에 완전히 동인서인이 더 분화가 돼가지고 노론과 남인이 치열하게 임금님을 두고 경론을 벌이고 당파성을 벌이는데 걱정이 돼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그리고 저러고 우리끼리 치고받다가 임진왜란이 나고 병자호란이 났잖아요. 또 그럴까봐 이제는 걱정이 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조정에서 임금님과 토론하는 얘기를 적어가지고 뒀어요. 요즘 우리 장관이나 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조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집에다 적을 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초로 있을 법한 얘기를 어떻게든지 가슴에 품고 왔는지 외웠는지 적어놨는데 보면 맞춰보면 성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하고 맞춰보면 맞아요. 야, 대단한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 일기가 조정에서 토론한 일기인데 그 토론한 내용이 그대로 개인 일기 속에 있는데 자기 자랑 얘기가 아니고 뒷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증거 자료로 미리 써놓는 거예요.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아까 자료집 속에 보면요, 나누어진 자료집 속에 보면 그 3페이지에 있는 것, 그것은 서포일기가 소재가 된 구문몽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일기입니다. 한문으로 쓰인 서포일기 내용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그 일기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시점으로 해서 바로 이 얘기요. 서포일기. 서포일기를 쓴 부인이 서포 김만종 선생님입니다. 강화도 피난 백길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군인들 속에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김만중, 커서 아버지의 그 정신을 생각해서 정조 할아버지의 그 정신을 생각해서 정조 할아버지의 스승인 율곡 선생님의 정신을 생각을 해서 일기를 쓰고 소설을 쓰는데, 제가 이분이 하도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분의 작가 정신, 그 어머니의 정신, 아버지의 정신, 형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드러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했어요. 제가 연세대학이 있는데 연세대학 출판부에서 내면 또 공신력이 떨어질까봐 치열한 경쟁을 해서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출판을 했으니까 좀 인정이 되겠죠? 서울대학교 출판부인데 쓴 사람은 설성경입니다. 언제 저것도 도서관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우리 소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작가의 정신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를 낳고 기른 서포 김만중 선생의 어머니 윤씨 부인이 어떤 분인지가 좀 짐작이 될 겁니다. 그 핵심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얘기를 조금 해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우선 그림을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서포 선생님은 얼마나 대단한 창작 영역을 가진 분인지 겉으로는 중국 얘기를 했어요. 구운몽은. 자, 보세요. 구운몽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중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속에는 한국어 얘기를 하고 조선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엄마, 아버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였죠? 강화도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역사와 백성에 대해서 선비의 지조를 지킨 그런 묘사죠. 그 얘기가 구운봉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겉으로는 중국의 얘기인데 그 속에는 조선의 얘기인데 그 속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얘기와 자기 임금님 얘기를 넣어놨어요. 이게 국어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서양의 소설을 쭉 읽었는데 소설이 지금 세 층이에요. 겉으로는 중국 얘기예요. 중국 장군 얘기고 뭐 그걸 한 겹 쫙 뺏기면 조선에 일어나는 얘기인데 한 겹 쫙 뺏기면 자기 얘기, 일기 속에 있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술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을 석보 선생님은 구운봉송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러는 것을 연구를 시작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경성제국대학에서 일본 학자가 시작했으니까 그런 연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나 다른 대학 교수들도 서양의 연구 방법을 아무리 프랑스, 독일, 중국 소설을 가져온들 그 나라는 그렇게 세 겹의 소설이 없어요. 그러니 한국이 그런 게 있겠는가? 프랑스의 소설이 그런 세 겹의 소설이 있었다면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그거 배워요. 프랑스의 소설에는 17세기에 이런 충신의 소설이 있는데 한 겹 뺏기면 또 있어. 커튼 뒤에 뺏기면 또 있어. 우리가 배운 거 박수 치면서.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러니 그렇다는 것을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기 한 명이 증명했어요. 자, 그걸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아주 고급 기술인데 쉽게 세밀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나가 빠졌네요. 소리. 이걸 제가 꼭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가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소설을 쓴 기술을 발휘한 김만중 선생님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했죠. 또 한 번 한 거예요. 자, 오늘 김만중 선생님 되게 기분 좋아할 자리입니다. 산성 밑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슬픈 사연이 있는 원산, 임금님이 있던 산, 할아버지가 있던 산, 성 밑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2022년 4월 14일 날 태극기를 쭉 위로 지켜서 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숙종 천년에 첫 번째 왕비가 임경왕후입니다. 임경왕후. 숙종제 첫비. 그 임경왕후가 형님의 딸이에요. 자, 숙종의 첫 번째 왕비가 아까 윤씨 부인이 피난길에 3살박이 형님 있잖아요. 그 큰아들이 대제학이 되고 병조판서가 됐는데 그 따님이 숙종의 초비가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윤씨 부인. 네? 그랬는데 참 역사가 꼬이려니 병이 걸려서 몇 년 안 돼서 왕비로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왕은 왕비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왕비로 모신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인현왕후. 인현왕후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인현왕후가 또 운이 박씨부인의 초년만큼 어려웠는지 숙종으로부터 소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해서 왕비가 된 게 우리가 아는 장목제. 네. 장빈으로 우리가 아는 왕비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종의 첫 번째 부인 인경왕후, 윤씨 부인의 손녀, 두 번째 인현왕후 민씨, 세 번째 장씨. 그 장씨가 쫓겨나기 전에 얘기해요. 왕비까지 됐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네. 쫓아내고 죽이는 얘기, 사액을 내려는 얘기. 그 전 두 번째 인현왕후가 쫓겨나기 직전, 인현왕후가 자리를 못 지키고 장후궁이 쭉 고속 SK를 타고 성진회에 와서 인현왕후의 자리를 제끼는 그때 얘기가 구운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기가
숙종과 왕비의 얘기입니다. 세 왕비, 한 명은 사별, 한 명은 처음에는 귀하게 생각했다가 자식을 못 낳고 생기기를 말솜씨가 또는 등등 이 옥진을 못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나는 그 상황에서 임금님이 그러다 보니 자기의 어머님과 또 그 어머님의 친척관계에 있는 숙종과 거의 동시대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조사석을 편애를 했어요. 숙종은 어머님이 점점 그렇게 돌아가는 조정의 상황이 어려운 것을 자꾸 얘기해도 어머니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이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인원왕후는 핍박을 하고 또는 장후궁이 점점 올라오는데 그와 같은 세력의 조사석을 너무 벼슬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안에서는 소문이 장희빈의 힘으로 조사석은 고속 승진을 한다. 그래서 숙종을 중심으로 해서 장희빈과 김만중이 라별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자꾸 조사석 편을 드는 거예요. 그때 숙종은 임금님 거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유배를 갔어요. 선천으로. 그때 가기 전에 조정에서 임금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를 써놓은 게 제2의 서포일기입니다. 이것은 서포일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서포연보, 김만종 선생의 연보 속에 들어가 있는 서포일기 제1부, 아까 소개한 서포일기 1부, 연보 속에 있는 2부를 합하면 숙종과 김만중이 조정에서 임금님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임금님 인현왕후를 왜 쫓아내요? 또 장후궁의 얘기를 듣고 조사석을 그렇게 벼슬 승진해서 정상 자리까지 올리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일기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유배를 가서 생각하니까 임금님에게 이제 하소연을 해가 안 돼요. 임금님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쓴 소설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구운몽. 근데 구운몽을 어떻게 쓰기가?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쭉 알고 구운몽을 읽는가? 그거 없이 그냥 구운몽 재밌어 이렇게 읽으면 두 번째 겹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겹을 정치적인 상황, 작가의 상황을 알고 소설을 썼는데 그 편의 구조를 봅니다. 윤씨 부인이 소설을 참 좋아했대요. 윤씨 부인이 소설을 좋아한 게 우리 문학사회는 참 복이에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그렇게 일찍 여의고 이 김만중을 유복자로 태어났으니 마음이 참 허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자식을 가르쳐서 대제학 병조판서까지 만들고 또 소녀는 왕비까지 만드는 그런 공을 했지만 마음은 한쪽은 늘 허전해. 절반은 독서공방이야. 그래서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소설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읽고 있는데 큰 형님보다 둘째 막내인 김만중이 그 소설 제공자예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구해야 되고 구해다가 어머님한테 읽어드리고 또 평도 받고 정예옹조의 따님으로서 한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자라면 대제학감이라고 칭송을 받은 것이 윤씨 부인이기 때문에 한문학 실력이 대단하거든. 그러다가 한국 조선의 소설, 중국의 소설 다 읽고 그런데 어머님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어머님이 소설 읽는 안목이 점점 높아가는데 아들 된 도리로서 대제학이 되고 병조판서가 되었지만 어머님 마음이 편한 그런 소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끔 이렇게 송강가사 그거 참 좋더라. 사민곡, 송민곡. 너도 시간이 나면 그런 걸 한번 써보게. 또 그런 하청까지 받았겠다. 그래서 사민곡, 송민곡과 같이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의 얘기를 이제는 소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몽 속에는 신하가 어떻게 임금님, 구체적으로는 숙종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그런데 숙종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자꾸 헷가닥 하잖아요. 응? 왕비를 쫓아내고 어진 왕비를 쫓아내고 장후궁을 왕비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의 생각을 소설 속에 써서 숙종이 정신을 바로 잡는 얘기를 소설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숙종은 어머니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어머니, 이번엔 내가 지었어요. 한 사람이 중국 작가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작품보다 제가 잘 썼나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1차 독자는 어머니고 어머니가 아야 니 참 소설 잘 썼다 표자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 그 말씀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크게는 임금님이 깨우쳐야 되고 더 크게는 우리들 몇백 년 후에 우리들 또는 세계의 독자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가지고 최고의 학자가 배제하기 소설을 씁니다. 자 보세요. 첫 문장 문물을 묻히고 제목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써보세요. 김만정 선생에 대해서 1689년에 씁니다. 그 훌륭한 어머니 늙은 어머니는 서울에 두고 죄 없이 임금님에게 직언을 했다가 평안도 선천에 가서 보고 싶은 어머니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스스로 결정하고 떠난 아버지 형님 다 생각하면서 부인 생각하면서 자식 생각하면서 문문을 가지고 탁 쓴노니가 9구자를 씁니다. 9구자 딱 배경만 막 나오니 깜빡하고 잘 썼다. 맞췄어 내가 9구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써보세요. 한문으로 써서 처음에는 문물을 탁 먹을 갈아서 그다음 두 번째 글자는 문자를 써요. 구로 문자. 구자를 쓰고 두 번째는 구로 문자. 구로 문자를 쓸 때는 처음에는 비유를 쓰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중요합니다. 꽃몽자를 썼어요. 초도를 탁 쓰고 꽃몽자를 써 내려가서 탁 맞죠. 그러니 제목 구운몽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소설의 제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구운몽 서포와 어머니와 그 남한산성의 비극을 인조 때의 비극과 또 기울어가는 숙종 때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그 충신의 아들이 효자로서 평안도에 가서 유배의 길에서 구운몽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제목을 사람들이 별로 주목 안 했어요. 소설 안에 보기 바빠. 네? 우리 그렇잖아요. 소설에서는 다 보면.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까 얘기했죠? 첫째 시간에 반복해서 그 연구자의 정신이 중요하는 걸 지루할 정도로 아주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진 설아묵에는 구운몽 제목을 근성으로 볼까? 아니다 이게. 구운몽이라는 그 세자 제목을 가지고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울면서 웃다가 웃으면서 연구를 한 사람이세요. 그걸 갖고 논문을 한 편을 썼어요. 그랬더니 구운몽이라는 건 중국이나 한국에서 시어로 쓰는 단어예요. 구운 또는 구운몽 또는 파분. 그것은 내가 가진,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진 가장 이상적인 꿈, 여러분들이 됐으면 싶은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걸 다 펼친 게 그게 구운이고 구운몽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고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쭉 열거해 놓은 것이 구운몽이에요. 그래서 시를 쓸 때 중간에 구운몽을 넣어서 시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의 단어가 아니라 그걸 소설로 쫙 펴서 그러니까 구운몽은 석보 선생님이 생각했을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제대로 된 평화와 사랑과
충효가 그 세계 가장 이상적인 세계 1689년 시점에서 김만중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를 소설로 수록했다는 각오를 가지고 구멍을 썼고 내용이 또 그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그런데 공자는 또 더 대단해요. 겉으로 보면 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런 꿈이 아니에요. 석가세존이 세종대왕께서 왕비를 소원왕후를 모셨는데 심시왕후가 참 슬픈 왕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세종대왕께서는 왕이 되기 전에 세자 시절에 결혼을 해서 처음부터 왕비는 안 됐지만은 셋째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왕비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바마마께서 부인의 왕비의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죽여버렸다는 군사권을 가지고 자기에게 도전할까봐 하죠. 그러고 그 집안을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어머니는 종이 됐어요. 종신분이 차원이. 그러니 왕비의 아버지가 왕비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또는 왕비와 이 가족을 생각하면 부인을 보면 가슴이 타지 않겠어요. 세종대왕 왕비 소원왕후는 속에는 죽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왕비가 된 죄로 외가가 너무 힘을 덕세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아버지가 그냥 없는 죄를 지어서 죽여버렸으니 가족이 천인 식구가 되었으니 그러나 왕비로서 자식을 여럿 낳아주고 후덕하니까 왕비가 죽게 되니 그를 위해서 뭘 했나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노래를 하나 띄워드렸잖아요. 월인천강지고 겉으로는 아들 수양대고를 시켜서 석가 얘기를 쭉 모아라 해서 그 석가 얘기 석가보를 가져다가 본인이 직접 노래로 만든 것 악곡으로 만든 것 그것이 월인천강지고 달이 온 강을 골고루 비치는 것 부처님의 자비처럼 온 강을 골고루 비치는 그런 이야기로 노래를 지어서 불정에 바쳤잖아요. 내불땅을 지어서 나는 내 아내 소원왕후의 명복을 천당으로 가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빈다 하는 걸 악곡을 지어서 바쳤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손수 한글을 지어서 본인이 훈민정음을 지어서 그것을 부처님을 칭송하는 그런 불창가를 지어서 곡을 붙여서 연주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참 행복한 세종의 왕비고 어느 면에서는 지옥한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죽게 만들고 친정집안이 다 처린 종이 되는 그런 슬픔의 주인공 이 한소원 왕의 마음을 들다. 그래 아침에 오늘 아침 제가 간 그곳이 연결이 되나요? 그게 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한 일주일 후에 보면 설교수 얘기 굉장히 산만한 것 같은데 그게 신이란 복선이 깔린 얘기다. 마무정, 희구정이 간 얘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월산대군, 성종, 현정대군, 세종, 그 부인 걸린 얘기. 자, 그런 것처럼 석포 선생님은 역사를 제대로 꿰고 있기 때문에 세종의 그런 비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도 부인이 그랬듯이 우리의 나의 어머니도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위로를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구몽을 짓는데 첫 문장을 구은 몽이라고 했는데 그 몽이 금강경 석가세존의 대반야경 속에서 가장 정제된 두 경 반야심경과 금강경
그 중에서도 더 석가세존의 설법의 장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금강경을 주 소재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구문몽은 그 금강경을 제대로 알아야 구문몽이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야경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금강경의 진리지혜를 제대로 알면 그때 구문몽을 제대로 아는 길이 열리고 그 첫 번째 문이 구문몽할 때 몽이다. 우리가 그런 꿈 많이 하죠. 아까 얘기한 유교에서 얘기하는 한시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희망, 소망, 모든 소망을 뛰어넘는 몽이다. 그걸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공의 세계. 마지막은 이 혼미, 생사고락을 뛰어넘는 마지막 지혜는 무의 세계, 공의 세계고 그 공의 세계에 갔을 때 우리는 불생불멸 영혼과 연결되는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의 얘기를 구몽이라는 몽자 속에 그대로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느냐. 구몽의 첫 줄이 천하명산 오악지중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선의 얘기고 임금님에게 쫓겨서 선천에 유배가 있는 윤씨부인의 아들의 얘기지만 석보 선생님이 소설을 썼을 때 첫 본문의 첫 문장은 천하예요. 천하. 그건 중국이라는 얘기죠. 중국이 온 천하. 중국 온 천하. 지구상 최고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천하의 산이 5 있는데 동쪽에는 태산, 남쪽에는 형산이 있다. 그 형산에 백입니다. 형산이. 중국에서 5명산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하고 신비롭고 이상한 영업이 일어나는 산, 남악형산.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보이는 거지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하면, 어머니의 한을 생각하면 남한산성의 그 산이 보이고 그 산성이 보이고 그 산성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던 그 노역의 주역들이 보이고 어영대장을 지키는 장군의 모습이 보이고 그 침략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 산성일기 속에 한 줄 한 줄 써놨던 그 현장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구몽 천하명산 오악지중 해놓고 중국의 긴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왕 때부터 나와요. 요순 시대부터. 요순, 우왕 시대 얘기가 나오고 위나라 시대가 나오고 진나라 시대가 나오고 당나라 시대에 와서 시작을 해요. 구몽은 중국, 조선이 아니에요. 중국을 주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일 명산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역사를 얘기하는데 요순 시절부터 주 위진 당나라 시대에 와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산꼭지에 하늘에서부터 선녀가 내려왔는데 위부인이라는 선녀가 내려왔는데 8명의 선녀를 데리고 왔다. 위부인이라는 대표 선녀가 오는데 8명의 선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운몽의 세계는 팔선녀. 구운몽의 최고 주인공은, 핵심적인 주인공은 하늘의 옥황상제의 빛으로 있던 위부인이 남악형산에 내려오는데 8명의 신녀를 데려오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부인이 세상 사람들이 윤씨 부인을 갖고 위부인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별명이 위부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중국 역사에 있는 위부인과 관계되는 그 상징을 윤씨 부인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해갖고 훌륭한 명문가의 따님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갖고 중국 고사에서 사람들이 윤씨 부인 어머니를 보고 꼭 위부인 같은 분이다. 그래서 윤씨 부인이 자기의 별명이 주변에서 자기를 일컬어 위부인이라고 칭하는 걸 아는 엄마가 구멍을 딱 펼치면 첫째 최고 대표 주인공이 하늘에서 내려온 위부인이다.
누군지 알잖아요. 이신재 이게 어머니 얘기요. 우리 아들 참 훌륭하다. 중국에도 홍루몽, 서유기, 소지 앞서 댄지 모노가다리를 못 이겨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수준이.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아니에요. 그걸 알아주는 어머니, 아는 아들. 그런데 뭘 묻는 독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설성경에 와서 비로소 한 거죠. 영저도 읽고 숙정도 읽고 좋다 그랬어요. 구문은 임금도 읽었어요. 영저도 읽고 좋다, 숙정도 읽고 좋다 그랬는데 그 위부인이 대제학을 만들고 병조판서를 만들고 선녀를 숙정의 왕비로 만들면 몰랐겠지, 영명죽겠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푸는 게 설성경의 구구목의 비밀이에요. 그런 걸 한 10대까지를 쭉 풀었어요. 그러면 세계 명작이잖아요. 남한산성의 비극이 이제는 웃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구구목에서 그 위부인이 꿈속에 8명의 양소여의 부인이 돼가지고 칼제비도 나오고 걸제비도 나오고 왕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 쫙 깔려갖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대표인물이 양소희와 양장군. 외침이 됐을 때 다 극복하는 그런 중국 당나라 최고의 장군이 양장군이요. 그 양장군의 어머니가 유씨 부인인데 유씨 부인은 양소리를 낳고 아버지가 얼마 안 돼서 도사가 돼서 세상 도사를 하고 놀았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양소유가 성진이가 윤회환상을 해서 양소유가 됐는데 양소유의 아버지는 도사 처사가 돼갖고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그분이 아까 박씨 부인전에서 얘기처럼 아버지 이미지인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그거 대신 이제 도사가 돼서 처음 우리를 다 보고 앉았다.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땐 도와준다. 우리 아들 대지암 만들어, 우리 아들 병 좀 만들어, 둘째 아들도 대지암 만들어, 병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양도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번에는 유씨 부인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중국이 가장 어려울 때, 당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외침을 막는 대원수, 대영웅이 되었다.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역사의 현실에서는 남한산성의 비극이 그렇게 되고 본인이 그런 미혼모가 돼 미망인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들이 소설을 쓸 때는 진짜 참 중국 작가들이 못 따라와. 그러니 참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상상이라도 그렇게 된 천국과 같은 세계를 소설로 쫙 해서 어머니를 주인공, 아버지를 그 아들 주인공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구운몽이네요. 남한산성의 비극은 이제는 환희로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신하가 부인과 처첩이 8명의 처첩이 집안 다 화목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잘 살고 끝내는 9살까지 살고 왕까지 하고 또 성지도로 전성으로 되돌아가니까 깨보니까 꿈이더라 그랬어요. 그거 다 했는데 깨보니까 꿈이더라 그랬어요. 그냥 보면 꿈인데 이제 하나 제일 중요한 장미꽃 향례를 지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옆에 놓고 구운몽을 보면 성진이라는 남학형산에 사는 선님, 그가 꿈속에 양소유가 되고 양소유가 꿈에 양장군이 또 되는데 그것이 석가세존이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수제자, 공을 제일 잘하는 수제자가 물어볼 때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스승님, 어떻게 마음을 두면 스승님이 깨달은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수보리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석가세존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요. 8만 대장경 중에 가장 공의 세계를 딱 떨어지게 하는 얘기가 강연이 건강설법인데 이렇게 얘기했네요. 마음을 두되 상에 두되. 우리가 보는 세계는 상이다. 그 상을 벗어나야 돼. 그것을 한역한다면 비상이야. 그러나 비상의 세계 그것에서도 또 벗어나야 돼. 그것을 비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비비상이라고 해. 그래서 상과
구분을 하면 상, 비상, 비비상 있지만 사실은 그 구분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강의하는 건 상이야. 이걸 실제로 생각하지 말고 더 실제는 위에 있어. 비상에 있어. 그것도 실제가 아니야. 그걸 한 번 더 벗어나서 비비상, 비무상의 경지로 가야 그게 실제야. 그러나 사실은 구분하는 것도 없는 거지. 설명, 못 알아들어 설명해주기 위해서 1층, 2층, 3층 있다 그랬지 창이 없는 거야. 너희들은 1층에 살면서 2층을 몰라. 2층에서 보면 새가 위에서 공중에서 우리를 보듯이 이게 아니지. 그런 얘기를 한마디로 꿈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구몽의 꿈은 그게 아니고 금강경이 얘기하는 상과 비상과 비무상의 관계를 꿈이라고 그랬다. 서양의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에도 여기 오면 저만큼 비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17세기에 이미 중국 철학, 인도의 사상, 종교를 소설로 써서 윤식의 우리 되바쳤어요. 그런 어머니나 그런 딸이나 그런 아들이나 그걸 연구해 놓은 이순년 설두영의 아들이나 어지간하다. 안타까운